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숏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영상은, 어, 뭐, 이러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에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영상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그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또 아니면 여러분의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하나의 이제 그 작품으로 보는 거죠. 작품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로우 퀄러티 아니 로우 그 머터리얼 아주 이제 강호하지 않은 그런 촬영한 영상, 그런 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완성된 여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우선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이제 프리 프로덕션, 사전 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제작과죠. 제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촬영한 것들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후반 작업, 그 포스트라고 짧게 얘기하기도 하고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과정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모든 영상 제작의 공통된 제작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비라는 거는 우선 기획을 해야 하고 그 기획된 된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또 대본이 필요하면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대본이 완성이 되면은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뭐 콘티를 작성한다거나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거나 그리고 뭐 캐스팅을 하고 그리고 제작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세트를 구성하고 예 그리고 뭐 로케이션을 이제 헌팅을 해서 정하고 예 그리고 또 리허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가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전 제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작 후반 작업보다 훨씬 길어요. 아마 제작이 제일 짧을 수도 있어요. 장편 영화 아무리 이제 장편 영화라고 하더라도 뭐 짧게는 한 달 안에 다 찍고 예, 뭐 못해도 세 달 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두 달 안에 찍거나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예외적인 영화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 두 달 안에 찍어요. 그렇지만 사전 제작은 시나리오 쓴 시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 프리 프로덕션 그 준비한 단계도 하여튼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후반 작업은 뭐 제작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바짝 하면은 뭐 한 달 안에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예. 여튼 사전 제작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이제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사전 제작이 제작이라고 이제 준비가 아니라 사전 준비라고 하지 않고 제작이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나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와 서류 속에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다 한번 서류상으로 완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 스토리보드만 봐도 이제 그게 어떤 영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봉준호 감독이 그 스토리보드를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리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이 대본과 그리고 스토리보드를 이제 책으로 엮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볼만하다는 거죠. 읽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은 그 학교 다닐 때그 만화 같은 거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보통 감독들은 이렇게 영화는 잘 만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기 직접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대부분.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이제 아마추어 만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직접 스토리보드를 이제 그리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훨씬 그릴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사전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이제 기획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이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나리오를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쓸 일이 없겠죠. 그냥 이제 그 시납시스 정도 쓰고 그래서 이제 요 시나리오는 어떤 그 영화 제작을 위한 설계도 또 영화적인 글쓰기 투자자 제작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시나리오 그 개발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은 그 시납시스도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납시스를 보통 쓰죠, 그죠? 예. 가장 이제 그게 뭐 광고든 또 1인 미디어 컨텐츠든 시납시스를 하나 써요. 그런 다음에 물론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성안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구성안이 초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납시스를 쓰고 짧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캐릭터 일대기도 쓰고 또 트리트먼트라는 걸 써요. 트리트먼트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안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트리트먼트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장편 영화라면은 한 A4 용지로 한 60페이지 내외 길게 그 정도로 이제 시나리오 포맷이 아니고 시나리오 포맷은 보통 이제 그 양식이 딱 있어요. 포맷이 딱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자유롭게 그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씁니다. 뭐 대사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써서 투자자들이 그 사실 대본은 뭐 거의 1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읽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리트먼트 한 3, 40장, 4, 50장 되는 트리트먼트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쓴 다음에 이제 스텝 아웃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씬만 이렇게 모아놓은 씬별로 쓰는 거예요. 씬별로. 씬별로 쓰는데 대신 대사를 쓰지 않고 자세하게 서술하는 거,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아웃라인을 다 쓰게 되면은 이제 대사가 들어가 있는 이제 초고를 쓰고 또 초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을 합니다. 재고 몇 번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작가가 또 바뀌기도 해요. 초고 쓴 작가가 다른 작가로 또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써서 그 초고를 다른 그 처음에 쓴 작가 말고 이 쓴 초고를 또 다른 작가가 또 그 개발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튼간에 시나리오는 어떤 혼자 쓸 수도 있지만은 여러 명이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튼 그렇게 해서 최종 원고가 나옵니다. 최종 원고가 나오면은 이제 뭘 하냐면은 시나리오 이제 원고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사전 제작을 하죠. 그 단편 영화든 장편 영화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기본적인 영화 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1인 미디어 제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쪼개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쪼개냐면은 장면별로 쪼개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라는 것 자체가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해요. 장면이란 건 씬이라고 하죠. 씬을 기본 단위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죠. 그래서 1씬, 2씬, 3씬, 4씬. 그리고 1씬이 뭐 운동장 씬, 2씬이 교실 씬, 3씬이 카페 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죠. 그 씬을 다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요. 그걸 줄을 치든 줄을 쳐가지고 시나리오상 줄을 쳐가지고 씬을 다 이렇게 그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씬을 이제 모으죠. 씬 뭐 아까 운동장 씬끼리 모으고 그리고 또 교실 씬끼리 모으고 카페 씬끼리 모으고 이렇게 이제 모으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표를 짜요. 왜냐면은 영화라는 거는 어, 시나리오, 스토리 순서대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이 보통 장소죠. 그래서 한 장소 가서 다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스타 배우가 있는 경우는 스타 배우의 일정에 따라서 또 일정이 그 기준에 따라 일정이 짜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찍기 위해서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장소를 이렇게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 촬영 일정표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표 짜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그 장면에 각각 장면 안에 각 장면을 또 각 씬들을 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장씩 그러니까 하나의 씬 하나의 장면당 하나의 한 장의 장면 구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80개의 씬이 있다고 하면은 80개의 장면 구분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장면 구분표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누가 캐스팅, 누가 나오는지, 그리고 소품은 뭔지, 그리고 세트에 뭐가 있는지, 뭐 특수효과는 뭔지, 그리고 또 엑스트라는 또 누가 나오는지, 엑스트라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뭐 그런 등등등등, 그 씬에 준비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 구분표가 나와야지만이, 그래서 80개의 씬이라면은 80개의 장면 구분표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장면 구분표를 보고 뭐가 촬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장면 구분표를 토대로 예산을 짜는 거죠. 돈이 얼만큼 드는지 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 구분표를 또 보고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러니까 미술 감독이죠. 미술 감독은 이제 세트를 구성을 하고 또 소품을 또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의상이나 분장 이런 것들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쪽에 비트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거는 연기 연출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라는 거는 배우의 행동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쭉 읽으면서 각각의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이런 대사를 칠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이런 지문들이 있는데 그 지문 속에 어떤 행동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행동이 뭐 유혹학인지 아니면은 친절하게 대학인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은 겁을 주는 거라든지 겁주기,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이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트라고 해요. 비트. 그래서 비트별로 다 이렇게 씬을 또 브레이크다운, 씬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씬에 또 여러 많은 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비트를 연출가가 잘 염두에 두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선은 이제 어떤 배우가 필요한지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잘하는 배우를 이제 캐스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캐스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비트 브레이크다운 된 그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 할 때 배우의 연기 지도를 할 때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명확하게 배우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 모든 게 시나리오가 이제 계획표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 이제 연출자, 촬영 감독은 로케이션 헌팅도 하고 또 조연출과 연출자는 스토리보드를 만들거나 스토리보드 같은 거예요. 콘티나 스토리보드는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스토리보드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콘티는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샷을 이렇게 구분하는, 하나의 씬 안에 여러 가지 샷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 정도로 그 시나리오에다가 이렇게 줄치고 그 각각 대사에 따라서 BS 바스트샷, 또 풀샷, FS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그렇게 간단한 콘티도 있는 반면 또 대부분 영화 같은 경우는 광고나 영화 같은 경우는 다 그림을 다 그리죠. 그래서 그림 그린 거는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스토리보드까지 나오면은 한마디로 샷들이 이제 그 계획이 된 거죠. 하나의 씬 안에 어떤 샷을 찍을지가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샷들이 나왔기 때문에 샷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샷 리스트는 몇 월 며칠 날 촬영할 장소에 샷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1일 촬영 계획표가 되는 거예요. 1일 그날 어떤 샷을 찍을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는 씬 단위로 시나리오 쓴다고 하면은 촬영은 샷 단위, 쇼트 단위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 계획은 여튼간에 이런 숏 단위로 촬영의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제작을 하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다시 정리하면은 사전 제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튼간에 제작진을 구성하는 것과 두 번째 출연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진은 이제 오디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섭외를 해서 주조연을 구하고 제작진은 이제 연출부, 제작부, 촬영부, 녹음부, 미술부, 특수효과부 등등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본 분석, 아까 말한 씬 브레이크다운이죠. 그 씬 브레이크다운을 통해서 각 씬을 인물, 소품, 그리고 장소, 세트죠. 예, 또는 아니면 장소, 의상, CG 특수효과 등으로 이제 다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씬을. 예, 그래서 그런 게 아까 장면 구분표라고 했죠. 그게 있고 또 이제 그런 장면 구분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촬영 일정표를 전체 촬영 일정표를 또 잡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장소를 몰아서 찍을 수 있도록 또 밤 씬은 밤 씬대로 몰아서 찍고 그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 일정표가 나오고 그리고 1일 촬영 계획표는 아까 말했던 샷 리스트입니다. 그날 어떤 숏을 찍을지 1일 촬영 계획표가 있는 것이고 1일 제작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콜 시트라고요. 콜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콜 시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스태프와 연기자들이 언제 몇 시에 모일지 그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촬영을 위해서 콜 시트를 나눠줘요. 그래서 그 콜 시트를 보고 언제 어디로 모이는지 알고 그날 촬영 일정표가 나오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밥을 먹고 또 몇 시에 끝난다. 뭐 이러한 그리고 어떤 이제 대충의 내용들에 촬영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콜 시트 1일 제작 스케줄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장소 섭외도 이제 사전 제작에 들어가죠. 그래서 장소 섭외는 뭐 그 촬영 감독이나 연출가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리허설 아까 한다고 그랬죠. 리허설을 하고 또 콘티 스토리보드도 이제 작성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준비가 돼서 리허설까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촬영은 이렇게 촬영하게 제작이란 거는 이제 뭐 촬영하고 조명이 동시 같이 하죠. 녹음도 동시 같이 하고 연기도 동시 같이 하고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이런 제작진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윗부분 영화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서가 있어요. 제작 부서와 연출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제작 연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연출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에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일종의 제작 프로듀싱이라고 할 수 있어. 제작 과정. 그래서 이제 제작 프로듀싱이라는 거는 일종의 경영입니다. 경영.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경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 그래서 이쪽이 이제 경영자로 가면 제작부의 프로듀서가 경영자로 가면은 연출자는 그야말로 제작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예술가로 간다면은 이쪽은 뭐 기업가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개의 부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제작부는 프로듀서, 그리고 프로덕션 매니저, 또 라인 프로듀서라고 하기도 하고, 제작부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제작부원들은 이제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연출부에는 감독이 있고 조연출이 first, second, third가 있고 또 스크립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TV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영과 그리고 연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PD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PD를 이제 프로듀서 앤 디렉터라고 하기도 해요. 예, 물론 이제 조연출이 도와주기도 하죠. 그리고 뭐 작가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녹화할 때는 이제 FD, 플로어 디렉터라는 게 있어서 더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보다는 좀 일이 좀 많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조연출도 없는 PD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혼자서 그 제작도 하면서 그 스스로가 이제 연출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영까지 다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예. 이렇게 그 제작 그리고 이제 제작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을 잠깐 얘기하면은 그 가편집 처음에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을 이제 가편집이라고 해요. 예. 왜냐면 이제 그 시나리오 순서대로 그냥 한번 쭉 붙여보는 거죠. 예. 제대로 스토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붙여본 다음에 그걸 쭉 보면 다시 보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재편집이라고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을 정도로 딱 그 샷의 순서들이 결정되는 것을 최종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편집안에는 기본적인 대사와 그런 샷들의 순서들이 다 순서대로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다음에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세 개의 톤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색 보정을 하죠. 예. 그리고 또 사운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효과음이라든지 또 어떤 현장의 어떤 그런 발자국 소리라든지 또 아니면 문 닫는 소리라든지 현장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잘 녹음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넣어줍니다. 따로 넣어줘요. 예. 따로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음악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운드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영화들이 이제 그래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사운드 그 시각 효과가 일종의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얼 디자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을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사전 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여러분 사전 제작, 후반 작업에 대해서 좀 아셨죠? 영화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1인 미디어 역시 세 가지 과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녹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이제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막 같은 거 넣어야 되겠죠. 자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실수했던 거 그런 것들은 좀 뺀다든지, 그리고 또 음악을 넣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후반 작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번 학기 때 하나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의 기본 단위인 그 다양한 숏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숏은 그 촬영을 딱 시작해서 딱 커트된 때까지 그것을 숏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편집에서는 컷과 컷 사이도 그것도 숏입니다. 보통 이제 편집에서는 컷이란 말을 하고 하나의 컷, 두 개의 컷, 뭐 세 개의 컷, 두 번째 컷, 세 번째 컷, 뭐 이렇게 컷이란 말을 하고 촬영을 할 때는 이제 컷이란 말을 하지 않고 숏이란 말을 합니다. 숏. 그래서 같은 사실 단위예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하나의 장면은 씬은 이제 여러 가지의 숏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촬영의 기본 단위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은 원래 이제 숏이란 개념 자체가 그 영화가 만들어지자마자 생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 숏이 구분이 없었어요. 처음에 사진하고 똑같았습니다. 사진을 찍듯이 그냥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커트. 물론 그게 숏인데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하나의 숏.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초창기의 영화는 하나의 숏으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차 도착 최초 영화라고도 그렇게 알려진 르미에르 형제의 영화도 이제 하나의 숏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달나라 여행 같은 경우도 숏이 굳이 이제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장면에 따라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달나라 가기 전에 지구의 모습, 지구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모습을 그냥 쭉 이제 무대에서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찍고, 그다음에 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달나라에 간 장면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사실 다양한 쇼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장면과 장면이 구분되는 것이 이제 숏의 구분이었죠. 이제 그게 이제 쇼트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쇼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쇼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씬하고 똑같은 그런 풀숏 뿐만 아니라 클로즈업 숏, 또 미디엄 쇼트, 바스트 쇼트 이렇게 다양한 쇼트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 숏과 숏이 연결이 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가 연극하고 다르고 영화가 사진하고 확실하게 다른 차별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숏과 숏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숏이 다양한 숏들이 있어야지 연결이 되겠죠. 똑같은 숏이 연결돼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숏들로 연결됐을 때 영화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겠고, 그리고 그런 비주얼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영화는 또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을 통해서 어떤 시각적인 다양함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든지, 카메라도 안 움직이고 숏도 분리가 안 되고 숏도 딱 하나의 숏으로 쭉 가게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연극과 마찬가지죠. 연극을 그냥 쭉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할 때도 초창기 영화처럼 카메라 한 대로 쭉 가죠. 대부분. 요즘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영화 그랬던 것처럼 또 유튜브도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제작의 어떤 기술을 확장시킨다고 하면은 카메라를 한 대 아니라 두 대, 세 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대 카메라는 풀샷, 한 대 카메라는 타이트하게 클로즈업 샷, 그런 식으로 두 대를 쓴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 역시 다양한 샷을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편집을 한다든지, 또 카메라를 또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숏의 구분, 숏의 연결, 편집을 한다든지, 카메라를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시각적으로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재밌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카메라 한 대로 그냥 쭉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밌으면은 관계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하여튼 재미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처럼 다양한 샷들을 통해서 영화적인 어떤 시각적인 재미를 줄 수도 있지만은 또 그야말로 퍼포먼스만 가지고도 재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라디오 또는 이제 하여튼 그런 오디오만 가지고도 또 재미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팟캐스트에서는 그냥 사운드만 들리지만
그 내용 자체가 컨텐츠가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야말로 그게 즐거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양한 엔터테이닝한 요소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숏이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그 1903년도 에드윈 포터라는 감독이 이제 대열차 강도라는 영화에서 카메라도 약간 움직이고 카메라가 약간 그 패닝을 합니다. 팬. 그리고 이제 숏도 이제 그 약간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미디움 샷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숏이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영화의 문법이 만들어진 거는 D.W. 그리피스라는 감독이 만든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름대로 정립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편집 방식, 교차 편집 방식이라든지 마스쇼트 편집 방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숏을 연결함을 통해 가지고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이때 나름대로 그 문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의 당신 소련이었죠, 이죠. 예. 그리피스가 아니고 잘못됐습니다. 이게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인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입니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그 전화 포트킨 영화에서 더욱더 그런 다양한 그런 그 편집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의 극적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는 그런 시퀀스가 오데사 시퀀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시퀀스가 있죠. 여러분 이제 숏이 도대체 뭐 이렇게 다양한 구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어떠한 그런 그 다양성 또 지루함을 없애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이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 같은 이미지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그 러시아 그 레프 클레쇼프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그, 보시다시피 그 배우의 똑같은 얼굴을 찍고 그 샷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쇼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음식의 쇼트, 그리고 어린아이의 쇼트, 그리고 이제 관에 누워 있는 어, 관에 누워 있는 어린아이의 쇼트, 그리고 또 어떤 여자의 그 미모의 여자의 쇼트, 이게 세 가지 쇼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쇼트를 바라보는 이 남자, 이 표정이 사실은 무표정한 똑같은 표정인데 앞뒤에 어떤 영상이 있냐에 따라서 앞에 어,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나오 있는 남자의 무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남자의 어떤 그, 식욕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굉장히 미모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남자의 표정이 그 여자를 유혹하고 싶은 그런 표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에에 누워 있는 여자 그 소녀의 그샷 다음에 보여주는 이 남자의 표정은 굉장히 슬픈 표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쇼트를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쇼트라도 다른 의미를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이런 관계, 이 관계가 또 하나의 창조적인 어떤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숏 말고 이제 시퀀스, 프레임 이런 용어에 대해서 잠깐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씬은 이제 가장 간단하죠. 이제 장소에 따라서 씬이 바뀌고 실내와 실외, 실내 씬, 실외 씬, 그리고 운동장 씬, 교실 씬, 또 밤 씬, 낮 씬 이런 식으로 시공간에 따라서 씬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이 씬은 시나리오의 또 기본 단위이기도 하고 또 촬영 일정표를 짤 때 또 기본 단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퀀스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죠.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씬과 숏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시퀀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 개념이에요. 스토리라는 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미지나 아니면 귀에 들리는 사운드가 이렇게 모아서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무형의 어떤 그런 전체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단위죠.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작은 이야기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가 이제 시나리오 구성의 기본 단위는 이제 작법에 이제 글을 쓰는데 구성 단위는 씬이지만은 시나리오 이야기의 기본 단위는 또 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그 작은 시나리오 안에 어떤 작은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는 시퀀스로 이제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나리오 기본 단위.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퀀스는 시나리오의 이야기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시나리오 작법의 기본 단위는 씬입니다. 씬. 그리고 이제 프레임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스틸 이미지를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각형의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영화는 또 아까 숏의 연결을 통해서 창조적인 지점이 있다고 했었죠. 제가 그런 연결을 통해서 그 창조적인 있다고 했는데, 프레임은 이제 그 프레임 안에 마치 우리가 캔버스 안에 어떤 이미지를 넣느냐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느냐가 화가의 창조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영화 감독한테도 프레임 안에 어떤 이미지를 넣느냐가 창조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에 따라 숏이 이제 바뀌기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숏이
이제 숏은 뭐 크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뭐 수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앵글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그 이제 다양한 숏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크기에 따라서 크기는 가장 큰 이제 사이즈는 이제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보통 하죠. 굉장히 멀리서 찍은 샷 이런 샷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풀샷하고 비슷하게 그냥 전체의 사람의 몸과 어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알려주는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풀샷 정도를 이제 롱샷이라고 하는데 롱샷은 이제 어느 정도 샷이냐면은 아까 익스트림 롱샷하고 또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익스트림 롱샷은 그야말로 굉장히 이제 그 스펙타클한 느낌, 뭐 이렇게 장관의 느낌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은 롱샷은 약간 무대의 느낌이 있어요. 무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야외라고 하더라도 무슨 공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표정과 누가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무대의 어떤 그 관객이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그 정도의 샷을 말합니다. 익스트림 롱샷은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형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죠. 대신 이제 이 장대한 어떤 그 공간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롱샷은 무대의 느낌이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의 어떤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이 공간이 뭐 어떤 공간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보여줄 때 롱샷이 꼭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만 보여주다가 꼭 롱샷이 중간중간에 있어야지만이 이 기본적으로 이 관객들이 그 공간에 대한 상상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샷은 그야말로 이제 그 무릎 위에 있는 샷이죠. 무릎 위로 이렇게 찍은 샷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인물을 좀 더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디움 샷은 허리 정도에서 이제 찍는 샷이고 또 바스트 샷은 이렇게 가슴 정도 위를 찍은 샷을 말합니다. 보통 바스트 샷은 이제 방송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샷이죠. 아무래도 방송은 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줘야 되죠. 그래서 바스트 샷이 보통 우리가 친근한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친근한 사람과의 그런 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 미디움이나 니샷이나 미디움샷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사회적 거리,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개인적 거리라고 볼 수 있고, 클로즈업은 이제 어깨 선을 약간 보여주면서 얼굴을 주로 보여주는 샷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샷은 그야말로 굉장히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연인 관계 정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업 숏은 TV가 이제 클로즈업 숏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TV는 클로즈업 숏을 굉장히 좋아하죠. 드라마 같은 것도 클로즈업 숏이 많이 나오죠. 영화에 비해 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영화에 비해서 TV가 아무래도 이 스크린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작기 때문에 화면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클로즈업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통 이마 정도를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얼굴을 가깝게 보여주는 샷. 또 물론 이제 더 들어가서 뭐 눈만 이렇게 보여도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샷을 말할 수 있고 수에 따라서 사람이 한 명이면 원샷, 두 명이면 투샷, 세 명 같은 공간에 세 명 있는데 세 명을 보여주면 쓰리샷, 네 명 있는데 네 명 중에 세 명을 보여주면 쓰리샷, 네 명을 다 보여주면 풀샷, 또 포샷. 포샷이란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쓰리샷, 투샷, 원샷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로 방송 스튜디오 촬영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PD가 스튜디오 촬영하면서 그 패널들이 한 4명 나오면은 제일 오른쪽 누구 원샷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그 2명 투샷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아니면은 그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여주려면은 풀샷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군중샷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군중들이 다 모여있는 샷,
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눠지기도 하고, 또 각도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사람의 시선에서 그 삼각대의 수평을 잡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이제 그 평각, 아이 레벨 샷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시선보다 밑에서 아래에서 우러러 보면서 촬영하는 경우를 로우 앵글 샷, 안각샷이라고 하고, 또 그 시선보다 위에서 내려보면서 촬영하는 것을 하이 앵글 샷, 부간샷이라고 다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치 하늘에서 새가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조안각샷 또는 버드 아이 뷰 앵글 샷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드론 촬영을 좀 많이 하면서 이런 샷들을 우리가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헬기로 이제 찍어서도 되겠죠. 예전에는 다 헬기로 찍었는데 요즘에는 드론으로 많이 찍죠. 그리고 더치 앵글 샷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 1920, 30년대 때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이러한 사선샷들이 약간 이제 그 수평이 아니라 완전히 수평을 일부러 깬 그래 불안한 구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선샷을 이제 많이 그 독일 표현주의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더치 앵글 샷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선샷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관점에 따라서 POV 샷 이런 말이 있죠. POV 샷, 포인트 오브 뷰 샷. 그러니까 지금 졸업이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 지금 얘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주인공의 시점에서 지금 바라본 숏이 이거죠. 그래서 이 샷은 이 주인공이 벤인데 벤의 POV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 이번엔 벤의 POV 샷 가겠습니다 하면은 벤은 필요 없어요. 벤이라는 연기자는 필요가 없겠죠. 그 카메라가 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통 벤의 POV 샷을 보기 전에 벤을 찍긴 하죠. 벤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POV 샷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거는 OS 샷, OSS 샷 또는 OS 샷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OS 샷, Over the Shoulder 샷.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 어깨를 걸고 남자를 보여준다거나, 또 남자 어깨를 걸고 여자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샷은 이제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샷인데,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렇게 둘이 있다는 느낌, 그렇죠? 그걸 보여주면서 둘이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명의 어떤 그런 얼굴을 바스트샷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촬영을 외부에서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숏을 항상 다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숏과 함께 부분 샷. 그러니까 이제 이스태블리시 숏과 인디비주얼 숏을 그렇게 다양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두 대를 보통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한 대는 전체, 보통 무대를 찍는다고 하면은 한 대는 전체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전체 위주로 간다고 하면은 한 대는 이제 클로즈업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편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카메라 최소한 두 대를 가져가야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이렇게 편집하기에 충분한 그런 숏들이 없다, 그 정도로 숏이 충분하지 않다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커버리지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편집을 할 때 아니면 하나의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충분하게 그런 다양한 각도와 크기로 그 보여주는 샷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모든 샷들을 커버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모자란다 하면은 그러니까 그쵸, 그런 다양한 샷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커버리지가 충분할 수 있도록 보통 촬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숏은 이렇게 되는 거고, 개별 숏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또 숏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펜은
카메라를 이렇게 삼각대에 올려놓고 좌우로 그냥 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쪽은 씬을 보게 되면은 이건 차이나타운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카메라가 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죠. 예. 그러면서 딱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예. 한마디로 요게 이제 펜을 하면서 펜은 이제 그 파노라마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공간을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음악과 함께 궁금증을 자극시켜서 누가 나올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을 좀 더 극적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틸트라는 거는 삼각대에서 카메라가 이제 고개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하이 앵글로 보다가 또 로우 앵글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코의 한 장면인데 다른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피아노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렸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샷인데 이것도 꼬마애가 올라올 때 이게 카메라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 이것도 틸트 샷인 것 같아요. 틸트 샷일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달리는 이제 카메라의 어떤 그 삼각대라기보다도 달리라는 어떤 이동차가 있어요. 그 이동차 위에 삼각대를 이제 장착을 해놓고 그 이동차는 또 트랙 위에 보통 있어요. 트랙. 기찻길 같은 트랙 위에 있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쭉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달리라고 하죠. 달리. 그래서 이거는 시계탭 오렌지 장면을 쭉 달리는 장면인데 이것도 이제 피아노라는 영화의 달리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쭉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네. It's my mother's piano.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달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약간 이게 틸트 업, 틸트 다운인데 이건 틸트 업이었죠. 아까 보였던 것도 다 틸트 업이었네요, 그죠? 틸트 다운 이렇게 내려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줌하고 좀 달라요, 줌 이런 것이. 그 줌은 아까 줌하고 느낌이 좀 비슷했잖아요, 그죠? 근데 줌하고 이 달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달리는 실제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고 줌은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단지 초점거리를 조정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확대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줌은 확대 축소고 달리는 가까이 가고 멀리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줌이고 이게 달리예요. 네. 차이가 많죠, 그죠? 네. 달리는 다르게 마지막 씬을 보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원경과 중경과 근경과 중경과 원경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깊이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줌은 깊이감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달리는 화각이 넓어요. 달리는 넓은 화각으로 가죠. 그렇지만 줌은 처음에는 넓다 하더라도 줌이라는 거는 초점거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화각이 좁아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좁은 화각이 되는 거죠. 달리는 여전히 화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화각 자체를 변화시켜주지 않는 거죠. 고정된 화각으로 넓은 화각으로 쭉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거는 마치 그 뻥튀기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건 다가가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화면을 키우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다가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는 이제 줌보다는 달리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왜냐면 그 역동적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테디캠은 이제 달리라는 장치를 안 깔고 이제 특수한 장비 스테디 카메라를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카메라에다가 이제 그 장착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거기다가 장착을 한 다음에 뭐 짐볼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짐볼에 장착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펄프 픽션의 장면인데 지금 브루스 윌리스가 걸어가는 거를 카메라가 계속 쫓아가고 있지만은 보통 카메라를 이제 들고 그냥 그렇게 뒤로 쫓아가면은 막 흔들려요. 그렇지만 이건 스테디캠에 장착을 해가지고 스테디캠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안정된 그런 그 스테디 안정된 샷을 이렇게 찍는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테디캠 자체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 그런 짐볼이 있는 오스모라는 그런 이제 오스모라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스테디캠 브랜드 이름인데 그 오스모가 뭐 한 10만 원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오스모에 그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짐볼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몇만 원대 정도 하면은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을 찍을 때 그 오스모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다이내믹하면서도 안정된 샷을 찍을 수 있겠죠. 트러킹은 이동차를 아까 이제 달리는 앞뒤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트러킹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거는 이제 레일을 깔아놓고 카메라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움직였죠. 예. 그러면서 가까이 클로즈업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예. 다음 핸들들은 그야말로 이제 카메라맨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막 흔들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지금 주인공의 어떤 그런 불안한 그런 그 심리를 흔들리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 이제 심도에 따른 숏. 심도는 이제 데스 오브 필드라고 하죠. 이제 그 렌즈의 어떤 깊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심도가 낮은 샷은 그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다는 이야기고 또 심도가 높은 샷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넓은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렌즈가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요. 대신 이제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각이 좁은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심도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이제 심도가 높으려면은 이 아이리스가 이제 많이 닫혀 있으면은 아이리스가 이제 빛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어떤 그 조리개, 우리 말하면 조리개죠. 조리개가 많이 닫혀져 있으면은 심도가 높고 조리개가 많이 열려져 있으면 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는 지금 심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지금
조리개가 지금 완전히 열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 지금 주변이 조명이 그 광원이 지금 밝지가 않기 때문에 광원이 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심도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움직이면 잘못하면은 이게 포커스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도가 높으면은 제가 이제 카메라로부터 거리가 왔다 갔다 제가 마치 카메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 그 얼굴의 초점이 여전히 맞춰져 있는 경우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초점이 그 심도가 깊다는 것은 이렇게 정경, 중경, 후경 이게 다 초점이 맞는 걸 말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딥포커스라고 합니다. 딥포커스, 깊은 포커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렉 포커스라는 거는 이제 초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초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부터 쭉 전반적으로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다 초점이 다 맞았죠. 전반적으로 초점이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심도가 깊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장면은 또 똑같이 기생충의 장면인데, 지금 얘가 기우라는 애고, 얘가 그 박사장 부인이죠. 그 박사장 부인과 기우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 한 명은 지금 박사장 부인의 얼굴이 포커스가 나가 있죠. 예. 기우의 얼굴은 포커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심도가 낮아서 그래요. 예, 심도가 낮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찍은 거죠. 심도를 낮게 찍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같은 숏인데, 숏이 바뀌지가 않아요. 숏이 바뀌지 않는데, 지금, 기우가 그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돌리는 동시에 지금 박사장 부인이 이 길을 할 때는 박사장 부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렌즈 앞에 보면은 포커스 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커스 링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 초점의 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초점 이동이 되는 거죠. 초점 이동. 그래서 이거를 렉 포커스라고 하기도 하고 풀 포커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숏이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숏이 어떤 숏은 저속 촬영 숏이 될 수 있고 고속 촬영 숏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 촬영 숏이란 건 뭐냐면은 그 고속 촬영을 해서 정상 속도로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정상 속도가 보통 영화는 초당 24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24개의 프레임이 씩 지나가는 거죠. 24개가 씩 지나가는 거를 24 프레임 per second이라고 하죠. 그래서 FPS라고 보통 얘기하죠. 24 프레임 per second이 영화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속도라고 하면은 촬영을 할 때 이것에 이거보다 거의 3배, 3배 정도의 그런 많은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빠른 프레임,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24개 지나갈 때가 정상이라면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그 74개가 쓱 지나가는 거, 쓱. 물론 이제 74개 될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뭐 128이 될 수도 있고,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지나가면은 그야말로 고속으로 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속도보다 고속으로 촬영을 했을 때 실제 영상은 3배로 느린 영상이 나와요. 왜냐면 찍을 때는 3배로 빠르게 찍고 3배로 빠르게 슉 지나가면서 찍고, 이거를 영사할 때는 정상으로 영사했기 때문에 거꾸로 3배로 느린 영상이 나오겠죠. 행동이 느리게 나오겠죠. 그죠? 확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을 느리게 어떻게 보면 정상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24프레임으로 찍고 24프레임으로 찍고 24프레임으로 상영을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이제 고속 촬영을 해서 거꾸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촬영할 때 저속으로 촬영하면은 그죠? 3배 느리게 촬영하게 되면은 3배 빠르게 모션이 돼요. 패스트 모션이 돼요. 그래서 우선 저속 촬영을
이거는 8프레임으로 한번 찍었을 거예요. 네. 8프레임을 찍은 다음에 그 24프레임을 영상했던 것이고, 요거는 이제 하트로크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건 이제 고속 촬영한 것이죠. 몇 프레임을 촬영한지 모르겠지만은 뭐 한 2, 300 넘게 촬영했을 것 같아요. 요건 정상 속도고, 요게 이제 고속 촬영이죠. 서서히. 여기 고속 촬영이죠. 예. 이렇게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숏을 다양한 숏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은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촬영을 할 때 이런 다양한 숏들을 이제 그 커버리지, 그야말로 커버리지를 만들어 충분한 커버리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편집을 할 때 좋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